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넷 옐런은 항상 암호화폐 비판적이었죠. 한두 번도 아니고 적절한 규제를 전 세계에서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적절한 규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FTX 붕괴를 리만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큰 결정권자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쩌면 FTX 붕괴를 주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미 재무부 장관,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 번 대중의 비난을 받고 전 세계에서 곡소리가 나는 걸 기다렸다가 규제를 해야 되는 타당성을 가지고 규제에 대한 충분한 니즈를 피력을 하면서 이제 움켜쥐려고 하겠죠. FTX를 그대로 방치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든 구제 금융을 해줄 건지, 어떻게 해서든 암호화폐의 구세주인 양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그들의 틀 안에 두려고 할 겁니다. 요거는 두 번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올 한 해는 규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금리, 전쟁, 그리고 코비드-19의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태생적으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규제안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전혀 소비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그건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도덕적 의무, 그리고 자사의 마케팅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선 위에 참새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는 암호화폐 산업이 적절한 규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조금 맞죠? 항상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근접을 해야만 그들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또 책임감 있는 정책 위반들이 나오겠죠. 암호화폐 내부의 리만 모멘트. 암호화폐는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만큼 충분히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입된 돈들은 잘못 뿌려진 달러겠죠. 그렇죠. 제가 끼워 맞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달러의 유통에 의해서, 달러의 흠에 의해서 자본가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잘못 판단했던 전통 금융의 잘못된 투자일 수도 있겠죠. 보니까 블랙록도 지금 깡통 계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전통 금융 투자 회사들의 돈들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눈으로 보기에는 중앙 집중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잘못된 경영에 의한 파산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쨌든 전통 금융의 씨앗들이 뿌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암호화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전통 금융 회사가 잘못된 겁니까? 양날의 검도 아니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참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넷 옐런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고 할 겁니다. 규제한다는 건 그들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쪼물딱쪼물딱 하겠다는 거죠. 항상 그녀는 회의적이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죠. 분명 올 초에 자넷 옐런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극찬을 했었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놓고 XRP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고객 보호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금융 혁신에 대해서, 특히 국경 간 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 포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혁신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FTX는 50명의 가장 큰 채권자에게 3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으며 100만 명의 고객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 붕괴로 인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겪었지만 이전에도 이 산업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규제를 그러니까 만들으라고 여러 번 전세계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을, 룰을, 툴을 만드는 게 미국을 제외하고 가능한 것들입니까?
특정 국가에서 어떤 법이나 툴, 룰을 만든다고 해서 그 룰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국가가 암호화폐를 막는다고 해서 그 시장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게 그런 것들이죠. 강제적 고의적으로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생성이 되고 있고 그 안에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FTX 사태를 겪으면서 미 정부가 어떤 특정 시나리오를 써놨다면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자넷 앨런이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수순을 거치면서 점점 FTX 사태가 무마되면서 미 정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고, 지금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FTX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분명히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컨텐츠고 중요하지만 그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생성이 된 지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고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냥 도박이나 투기꾼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규제 기관이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제안에 대한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코인이 XRP 리플이 될 수 있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지금 매를 맞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속 많이 썩이지만 결국 속 썩인 놈이 효자 노릇합니다. 그래서 SEC와 XRP 소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FTX 사태가 다행히도 은행 부분으로는 확산되지 않았다. 확산시키지 않았겠죠. 확산되지 않았다의 의미는 은행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신중했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겠죠. 전통 금융회사들이 피해가 없었을까요?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도둑이 재발들었을까요? 어쨌든 전통 금융은 튼튼하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다른 규제 거래소에서는 고객 자산을 분리해야 한다. 거래소 고객의 예치금을 사용하고 차입 위험이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 관리하는 별도의 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좀 SEC와 리플 소송을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한 현답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 수도 있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스마트폰이 어쨌든 인류에게 보급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의 마케팅들이 바뀌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통, 그리고 뱅킹, 그리고 미디어. 요 세 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온 거죠. 자, 뱅킹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버렸고, 굳이 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꺼내 들면 모든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유통, 코비드 19을 통해서 온라인 유통 판매가 또 급증을 해버렸죠. 야채, 달걀, 고기, 이제 택배가 안 되는 게 없죠.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점점 재래시장은 사라지고 오프라인 매장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생필품, 의류 안 되는 게 없죠. 온라인을 통해서 자동차까지 그냥 클릭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공중파 방송 시청률보다 드디어 2년 전부터 유튜브 시청 시간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요새는 보면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변화죠. 이제는 굳이 광고를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세상, 선택적 시청이 가능한 세상.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조금씩은 생각하고 계시죠. 어쨌든 포털 사이트가 나오기 전에는 종이신문을 통해서 광고, 뉴스를 접했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어릴 때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스포츠 경기라든가 특히 드라마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들이 옹기종기 거실 TV 앞에 모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각자의 방에서 각자 보고 싶은 것만 시청을 하게 되죠. 조금 정이 메마른 시대이긴 하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통, 뱅킹, 미디어까지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게 인터넷이란 게, 스마트폰이란 게 인류에게 보급이 되면서 변화시켜버린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XRP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 제2의 구글이 될 것이다, 디지털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류가 변해왔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제2의 인터넷 혁명, XRP는 일단은 뱅킹을 섭렵을 했죠. 금융 인프라를 섭렵을 했습니다. 인터넷 혁명 때 그랬듯이 인터넷 혁명도 분명히 뱅킹, 그리고 유통,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지금 XRP는 똑같은 형태로 이제 금융 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에 유통을 끼웃끼웃하겠죠. 리플이 끼웃끼웃한 걸까요? 유통회사들이 리플을 끼웃끼웃하고 있는 걸까요? 리플의 ODL 서비스가 이제 금융을 넘어서서 아마존의 PSP 프로그램과 제휴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NS 플랫폼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유통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장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유통이죠. 그래서 금융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꾸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유통회사들은 어쨌든 마지막은 뭡니까? 돈이죠. 물건이 있으면 분명히 결제라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 시스템이 바뀌었죠. 거래의 도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팔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는 금융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라질의 주요 금융 서비스 슈퍼 앱인 인터는 리플의 인기 있는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의 현재 클라이언트다. 이 앱을 소유한 회사는 아마존의 지불 서비스 공급자 프로그램에 합류할 것이라고 방금 발표했다. 이 합류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 모든 사람이 인터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국경 간 거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플의 ODL 서비스 진행에 중요한 이정표이다. 아마존의 결제 서비스 공급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역사적으로 아마존의 엄청난 시장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 이 파트너십으로 인터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PSP 프로그램에 등록된 28개 공급자 중 하나가 되었다. 아마존은 전 세계 고객과 소매 업체를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했었다. 현재 리플의 ODL 서비스는 아프리카, 이스라엘, 브라질, 싱가포르 및 영국과 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금융을 뚫어놓게 되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실물 거래가 먼저냐 금융 거래가 먼저냐. 예전에는 실물 거래가 먼저였죠. 물건이 있어야 살 거 아니냐, 이거는 옛날 버전. 지금은 널린 게 물건이죠. 그래서 거래의 도구가 먼저라는 겁니다. 실물 경제를 제껴버린 금융 경제, 금융 공화국,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한편 리플의 ODL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대규모 확장을 기록하고 있다. 자연 발생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있다.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어 들어오고 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고 스마트폰이 인류에게 보급이 되면서 첫 번째로 바뀌었던 게 뱅킹,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게 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끄는 XRP는 똑같은 패턴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 인프라가 인풋이 됐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유통 기업들이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유통 기업들이 인바운드가 되면 마지막은 이제 제품을 광고하는 SNS 채널, 유튜브, 구글,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이들이 마지막으로 NFT를 통해서 이들이 XRP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코인의 제왕, 코인의 황제, 코인의 끝판왕, 코인의 절대반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XRP 하는 겁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이겨버려서 브라질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될 건데, 축구는 모르죠. 특히 단판 승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길지.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여러분들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생 아닐까요? 월요병은 던져버리시고 이번 주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